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자본주의잖아요. 아시아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빠졌고, 그리고 중국은 부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짐을 이제 동맹국이 같이 쉐어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밉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붙들어 놓고 봉쇄해야 되는, 그게 최대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한국이 행동대장으로 나서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박형주 기자님을 모시고 이 트럼프 2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뭐 한번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오바마 말기부터 바이든 정부 말기까지 그 워싱턴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미국 매체에서 주로 미국 정부의 그 한반도 정책, 중국 정책, 북한 정책을 취재를 했고요. 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출입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청구서라는 이제 책을 내서 지금 트럼프 2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청구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를 할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좀 듣고, 그게 당연히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또 모셨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을 어쨌든 3명이에요. 대통령만 미국 대통령. 제가 봤던 대통령이요. 3명.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근무했던 회사가 미국 연방 정부 산하의 방송사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 건물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방 정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미드나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초입에 그 대통령과 부통령 사진이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 그 당시에는 그 사진이 있었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가까이서 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랬고 미국 언론도 저기에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 얼굴이 걸리겠구나, 힐러리 클린턴. 근데 이제 선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사진이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미국 대통령은 재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한번 닥치면서 트럼프는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이 이제 승리를 했고 이제 바이든 얼굴로 바뀌었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그 트럼프 얼굴로 바뀌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연방 정부가 일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아니 옆에 있는 거 하나 다시 또 걸면 되는 건가?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랑 그 앨런 머스크가 연방 정부 싹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마다 다 또 뭐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뭐 있고, 우리 국민들은 또 이제 언론 얘기만 듣다 보니까 또 이게 또 현실과 또 다를 수 있어서 실제 또 계셨던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1기를 그러면은 다 겪어보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분위기도 있으실 거고, 또 바이든 때 또 이제 또 상반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2기 시작이니까 2기는 그러면은 어떤 뭐 옛날 1기랑 뭐 다른, 아니면 뭐 바이든과는 좀 다른 어떤 뭐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2기는, 그러니까 1기랑 이제 좀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1기는 그야말로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트럼프를 맞을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됐잖아요. 갑작스럽게 출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취재하면서 상당히 뭐 재미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백악관을 취재했던 기자들도 그렇고 트럼프 1기에 심지어 몸담았던 그 관료들도 나와서 트럼프 1기의 백악관을 혼란, 뭐 혼동, 케오스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많이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기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이어진 정부도 아니고 4년이라는 어떤 제야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동안에 트럼프 열심히 2기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2기는 1기보다는 틀림없이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시작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인사
문제에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1기 때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프레드 플레이츠라는 인물을 2023년 8월에 그러니까 한참 대선 그 국면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2기 때는 뭐가 가장 다를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한치 망설임도 없이 인사다, 사람이다. 1기 때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에서 트럼프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명망가들. 그래서 중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잘리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2기 때는 그야말로 트럼프와 코드를 맞춘 인사들로 뿌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에 미국 공화당 진영에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인물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1기랑 많이 다를 거고요. 또 이제 다만 1기는 여러 가지 대내 정책도 그렇고 대외 정책도 그렇고 2기를 염두에 두면서 했다면 이 2기는 그야말로 시간이 없잖아요. 4년밖에 없고 그렇죠. 또 4년이 진짜 4년이 아니거든요. 2년 후에 중간 선거를 승리를 해야지만 국정 운영을 계속 드라이브를 갖고 할 수 있고 또 트럼프의 그 아젠다를 이어받을 또 공화당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2기 정부는 지금 2년이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좀 제야해서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트럼프의 코드가 뭐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들어서 우리 국민들도 잘 아는 게 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1기 때 그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때 전체 투표 미국에서는 이걸 퍼플러 보트라 그러는데 전체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우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렇죠. 힐러리가 당선인데. 예, 힐러리가 당선인데 근데 거기는 이제 선거인단을 모아서 간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건데 2기 때는 그 퍼플러 보트에서도 거의 49.9% 그러니까 절반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외쳤던 그 마가에 대해서 1기 때보다 2기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는 뭐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민자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국경 우리가 잘 막아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제조업들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러스트 벨트나 이런 지역에 중국에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데리고 와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군사 원정이나 개입들 줄이겠다.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다면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마가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미국 우선주의, 경제든 통상이든 국방이든 미국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 결국은 이제 미국 유권자들을 위해서 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이민자 문제가 예전보다 어쨌든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민자 문제가 1기와 2기 사이에 그 지금 바이든 때 뭐가 뭐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기 때는 트럼프가 국경 멕시코 사이에 국경 장벽도 세우겠다고 했고 불법 이민자 단속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는 그게 굉장히 느슨했다라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미국 여러 기관에서 낸 통계도 보면 사실 바이든 정부 때 불법 이민자들 멕시코나 이런 데에서 심지어는 캐나다에서도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랄까요 트럼프 지지층들 중산층 말고 노동자 계급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뺏긴 거는 물론이고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의 세금까지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법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결국은 약간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좀 붙들어 놓겠다라는 그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 언론도 나왔지만 한국계 불법 이민자들도 뭐 단속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2주 전에 워싱턴 DC를 다시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불법 이민자들 좀 긴장하는 그런. 그러면 지금 2년짜리 임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어떤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그게 사실 뭐 어디까지 막 나가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첫 임기 그리고 뭐 100일, 200일에 강력하게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 이민자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라든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의 대표적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외 정책들, 국내 정책들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둘씩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방 정부 개혁. 이건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의 수장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초반에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연방 정부를 좀 개혁해가지고 좀 지금 뭐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뭐 불필요하게 쓰이니까 이거 효율화하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도 좀 뭐 그런 게 좀 경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좀 어찌 보면은 뭐 약간 뭐 구호라고 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예산 줄일 데가 별로 없다. 뭐 복지랑 뭐 이런 거 다 나가고 나면 실제로 한 10몇 %밖에 줄일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줄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숫자로 안 잡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숫자로 보이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연방 정부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그 빚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 국방비보다 더 우리가 미국 국방비 뭐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정부를 꾸려나가는 그 입장에서는 이 적자를 어떻게 줄이긴 줄여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적자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용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용 줄인. 근데 연방 정부의 비용 중에 상당수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하겠다라는 게 그 비용을 줄이는데 그걸 뭐 감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일부 계획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자면 연방 정부의 계속 적자 운영되는 것을 손봐야 되는 거는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적자를 꾸준히 뭐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적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라는 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기능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코비드 때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다 거의 셧다운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무실에 잘 안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더 일이 더 잘 됐다. 더 잘 됐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직원들을 동네 골프장에서 업무 시간에 다 만나고 그랬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머스크 이렇게 연방정부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 3분의 2로 줄여도 잘 굴러간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공무원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비효율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그걸 막 효율화를 하기 시작하면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뭐 행정의 안정성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방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연방 정부와 일하는 그 사업자들이 이렇게 타운을 이루고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갑자기 감원을 해버리면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잘한 산업군들도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야, 그럼 그 DC 쪽 분위기 안 좋겠네요.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뭐 지금 뭐 약간 피켓 시위하고 막 이런 데들도 막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재택근무가 상당히 저도 재택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일하는 사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국민적인 지지를 그럼 좀 받긴 받는 건가요? 명목은 있는 거죠, 분명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국내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사실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 만성적인 그 정부 적자, 재정 적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러면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제조업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 제조업은 말 그대로 이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하면 뭐 이제 뭐 관세 같은 거 안 매기지만 밖에서 만들어 오면 하여간 뭐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 뭐 못하게 하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제가 경제 전문 기자는 아니라서 이걸 뭐 깊이 있는 분석을 뭐 공유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트럼프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관세다, 타리프다라는 얘기를 뭐 선거 운동 기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또 일기 때도 사실 관세 전쟁을 중국이랑 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실 언론에서 전망하기로는 취임하자마자 관세 폭탄을 내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기는 했어요. 뭐 멕시코, 캐나다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보편 관세로는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도 이제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10% 이제 부과를 했고 근데 이 관세 정책이 단순히
일단은 그 만성적인 교육 수지 적자, 우리가 손해 보면서까지 그 자유무역을 네. 보호를 했는데 지탱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공정무역 하겠다라는 게 그 기본적인 어떤 명분이겠습니다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관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특히 트럼프는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라고 할 때 세금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공화당은 대표적인 그 감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뭐 30%대인 것을 10% 후반대로 낮췄는데 그걸 더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정 적자인 상황인데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그 세수가 어디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 국민들한테 안 걷고 우리에게 나라한테 걷겠다. 뺏어 먹었던 그 다른 나라에게 걷겠다라는 그런 명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관세를 계속 부과하면 물가가 오를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수치로 보면 그게 이제 환율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에 따라서 단순히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물가가 오른 건 아니라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금리 정책에도 이제 관세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단순히 우리 무역 뭐 손해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국내의 여러 가지 금융 정책, 물가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관세를 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떤 나라에는 이렇게 타이밍도 달리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1기 때도 뭐 관세 얘기하고 막 뭐 분쟁 얘기도 하다가 생각보다 약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한 거에 비하면 좀 약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화당에 있는 뭐 명문가 쪽에서 왔던 그러니까 급조된 어떤 팀에서 막 반대하고 해서 막은 건지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할 거를 따라와 줄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사실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 전제하에서 네. 그냥 그래도,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계셨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기보다는 2기 때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아젠다를 충실하게 떠받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경제 분야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 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감세 정책, 금리 정책에 기조를 같이 하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공화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립감을 가지고 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정책을 하다 보면 무슨 정책이든 저항이 있잖아요. 국내적인 저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랬던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항목들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피넛버터라든가 몇 가지 꼭꼭 집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면 공화당 상원의원 지역구의 특산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미국은 사실 대통령이 하자고 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각 주의 어떤 목소리도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익 단체들의 어떤 반발도 있으면 정책이 가다 보면 조금 수렴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정되거나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상대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1기 때보다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관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 것들 동력들이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뭐 어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막 트럼프가 약간 미치광이 좀 막 저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름 전략을 가지고 당연히 그런 타격을 받을 걸 예상하고 지금 대응하는 걸로 보인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냥 트럼프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 큰 그림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략들. 그게 엉성하거나 벙벙한 것도 아니고 그들 입장에선 상당히 꼼꼼하고 그런 전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그 자기의 돌출적인 행동이나 돌출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의 플레이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이야기하는 것도 협상의 상대방을 위협한다거나 협박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생각했던 큰 전략이 있고 거기에 따른 나의 어떤 작전들을 이제 구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작전이 항상 이제 통하지 않을 때도 있죠. 예, 그냥 약간
그 헛발질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의 어떤 관리는 트럼프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 결국에 미국이 그렇게 뭐 이제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나라랑 어떤 영향을 주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트럼프 2기를 맞아가지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기회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뭐 위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저 될까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일단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기예요? 예.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동맹이든 뭐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지금 보면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방위비 분담금도 그렇고 많이 내놔라라는 그런 얘기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그동안에 바보같이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너네들 잘 살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구서를 보내올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청구서를 받으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미국이랑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국방력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비하면 레버리지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약한 게.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만나는데 상대방이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마치 다 활용할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위기죠. 그렇죠. 불안하죠. 근데 이제 다만 이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위기냐 기회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위기는 위기예요, 현상은. 근데 이 위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해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좀 챙겨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잘 작동이 된다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트럼프라는 자체가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거는 좀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뭔가를 네. 다 요구도 하고 뭔가 좀 뭐 삐걱삐걱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뭐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지금 경제계에서도 좀 대비들을 막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반대로 뭐 이렇게 과거 대비 뭐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뭐 민주당 대비 뭐 좋아졌다거나 공화당이 돼가지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 거래주의 네. 모든 것을 거래로 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의 영역들이 분명히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라면 안 될 것들도 네, 한번 그렇죠. 딜을 한번 해볼 수 네, 있겠다. 그러니까 뭐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거래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정통적인 민주당 정부 그리고 정통적인 우리가 알던 그 공화당의 그 네오콘들은 그들의 목표는 미국의 어떤 패권들을 네. 확장시키고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영내의 전략적인 어떤 노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어떤 동북아 전략, 대외 전략은 거래가 아닌데 나중에 좀 그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뭐 핵무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미국의 전략은 뭐 굳건하고 비확산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은 아닌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뒤치기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면밀히 정말 따져봐서 이건 우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거 받고 이거는 우리가 좀 내밀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여지들과 가능성은 틀림없이 생기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기 때 아마 미사일 협약 뭐 이런 거 좀 미사일 사거리 지침 사거리도 막 늘리고 그 타결이 된 건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 때,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탄두의 중량도 제한이 있었고, 물론 그거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제한들을 이제 풀어줬을 텐데,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한국의 아젠다, 안보도 그렇고 외교나 뭐 통상의 아젠다들이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당신들에게도 이익이야라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하는 것처럼 뭐 해볼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그 한국은 지금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원자력 사용을 한미 원자력 지침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 묶어놨거든요. 네.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15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때도 한국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핵 원료가 될 수 있는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량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원했는데 그 안 됐었거든요. 그 미국이 너네들 이거 핵 무기 개발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핵무기 자체 핵무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그런 얘기 많이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핵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뭐 협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기회들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뭐 아니면 뭐 생각합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좀 도입할 수 있게 뭐 해준다던가. 그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더 나가 보자면 이거는 사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한국에 큰 이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거. 과거에 1990년까지 있었다가 뺐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시 들여오는 그런 협상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전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의 대외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한국 우선주의의 대외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걸 다 얻을 수는 없거든요. 미국과의 거래에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또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피저블한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일본은 지금 이미 그걸 끝낸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일본 총리가 가서 워싱턴에서 회담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에게 원하는 첫 번째 리스트는 저는 교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작업들을 이제 빨리 해야죠. 우리도 이제 뭐 뭘 주고 받을지에 대한 것도 리스트업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득과 이제 협상에 또 시간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이 어쨌든 뭐 동맹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은 항상 우리를 뭐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대로 이제 되게 뭐 미국 친화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워낙 뭐 관계도 많고 한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사이인가요? 이게 참 진짜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많이들 좋아하세요, 솔직히.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했고 네. 그리고 문화 강국했잖아요. 네, 네. K-팝 뭐 오징어 게임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네.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한 거를 성공시킨 사례. 성공적인 네, 사례. 네. 네. 그렇게 얘기하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뭐 용사들도 그렇고 네. 또 미국의 정치인들도 한미 동맹 얘기했나 동맹 얘기할 때 뭐 바이든도 그랬고 그 빼놓지 않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성장 얘기하거든요. 그 네.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미국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빠졌고 여전히 세계 1등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중국은 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덕분에 이렇게 잘 컸으니 이제는 청구서 내밀 테니까 이제 지불해라. 네.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잘해줄 게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 너네들 잘했고 성장을 했어 좋아 그래서 한국이 좋아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네, 네. 그랬으니 이제는 너희도 분담해야지 역할 좀 분담. 효도를 해라 이제 네, 다 그렇죠.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워싱턴의 그 전략가들의 이 얘기로는 그들의 표현으로는 burden sharing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짐을 이제 동맹국이 같이 쉐어링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한국이 싫어서 뭐 한국이 밉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을 뭐 좋아하고 한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그만큼 한국이 또 성장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그 역할들을 다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이익일까라는 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면 역할 요구하는 게 뭐 몇 가지로 좀 정리가 되나요? 뭐 크게 봤을 때? 크게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저는 이제 과거 뭐 한미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거 70년 동안 한미 관계를 결정하는 게 그리고 한미 관계를 붙들어 놓았던 게 북한이라면 네. 지금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은 한미 관계 온도 긴장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경제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붙들어 놓고 봉쇄해야 되는 그런 그게 최대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한국이 아주 중요한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 행동 대장으로 나서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뭐 이거는 뭐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때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핵심적인 기술 거래나 뭐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도 평화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피소그래피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중국과 완전히 한국도 너네들도 분리를 해라. 한국과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네. 근데 미국의 그 전략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요? 그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중국 봐라. 사드 배치 때 사드 배치한 건 한국 너네들의 안보를 위한 결정으로 배치를 했는데 중국이 경제 보복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너네들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그 중국과 경제에 의지할 수 있어? 점점 더 분리해야지.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하는 게 이익이라면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중국과의 어떤 그 교역량이라든가 인적 교류를 감안했을 때 경제 부분도 그렇고 또 안보적인 부분도 사실 앞서서 사드 얘기했습니다만 사드 때도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근데 사드보다 더 큰 어떤 역할 분담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역할들을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요구들도 뭐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더욱더 본격적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육군이든 뭐 지금 해군이든 뭐 지금은 뭐 북한을 대비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크게 봐서 이제 동아시아까지 뭐 감당할 수 있게 뭐 항모 얘기도 뭐 옛날에 한번 좀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사일 전략 이런 것들도 점점 우리한테 이제 이거를 좀 책임지고 여기를 좀 지켜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점점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미군하고 주한 미군 그리고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을 이제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일본을 이제 비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지키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근데 미일 동맹은 그들이 미일 동맹 그 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 단순히 그 영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일본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영내 문제 그리고 글로벌 동맹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그들은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은 그게 일본의 앞으로의 전략에 안보 전략도 그렇고 대외 전략의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의 그런 그 초청에 적극적으로 이제 손을 잡은 상황인데 이제 한국은 조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때문에 중국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본처럼 덥석 손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나가긴 했죠. 그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한미일 삼각의 협력을 군사적인 협력에 있어서 푸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호응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이 했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했던 것처럼 한미 협력, 군사 협력으로까지 밀고 나가려고 할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미국 정통적인 전략가들은 그렇게 하고자 할 거예요. 근데 하고자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한국 정치적인 상황 현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면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정부나 정치 세력들은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직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고 또 트럼프 변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뭘 묶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다이다이로 1대1로 해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동맹을 그렇게 막 동맹의 가치를 높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다이나믹이 한미일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트럼프가 뭐 한국 얘기를 뭐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뭐 북한 뭐 김정은 뭐 다시 뭐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뭐 이 정도 했지 뭐 한국을 직접적으로 뭐 한 얘기는 없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 없는 당선 이후에 그럼 왜 이렇게 조용한 건가? 이게 뭐 오히려 안 좋은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한국과 한국의 관세 부과할 것이다. 그 정도?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이 최고 지도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도 만나고 뭐 김정은도 만나겠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외교를 굉장히 트럼프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실질적인 정상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지금 막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조급해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 멕시코 하는 상황도 보고 중국 하는 상황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학습해가면서 우리의 정책들이나 우선순위들을 이제 조율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런 정치적인 정상회담을 좀 늦춘 게 어찌 보면 좀 준비 기간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죠. 다른 샘플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도 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국가에서 세게 던졌던 것 들의 역작용이 온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수렴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다 지금 뭐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만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인터넷이나 이런 여론을 보면은 이 트럼프한테 좀 반감이 있는 분들은 아니 뭐 지금 뭐 동맹만 때리고 오히려 자기랑 친한 애들을 때리고 있지 뭐 오히려 자기가 적대시하는 애들하고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쁘게 지내지 않는 것 같다.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틀린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선은 어떤 무역 적자 이런 것들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동맹이었던 그렇죠. 거죠. 사실 이제 무역 얘기를 하셨으니까 미국과 무역 경상수지에서 10대 뭐 적자고 그러니까 네. 나열을 해보면 한국이 그 10위권 안에 들어가고요. 사실 많은 동맹국이 거기에 들어가요. 뭐 그렇죠. 독일도 캐나다도 들어가고 다 캐나다도 그렇잖아요.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뭐 동맹인데 안 봐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동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왕성한 교류, 무역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만 손해 보는 장사했잖아. 트럼프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손봐줘야 될 상대는 거기 톱 10일 테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어떤 뭐 군사라든지 외교적으로는 뭐 최우선 과제는 아닌 거죠. 경제는 모르겠고. 무슨 뭐 첫 번째다 두 번째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애매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후순위냐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어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어젠다는 지금 되게 분명한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그쪽이죠. 중국과의 어떤 문제는 디폴트 값으로 상수로 하고 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중동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트럼프뿐만 아니라 아시아 회귀 정책을 폈던 그 오바마 정부 때도 그 구상이 뭐였냐면 다른 지역 아시아,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그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좀 우리가 잘 정리해 놓고 거기에 재원들을 빼와서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런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중국과 지금 싸워야 되니까 대결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전선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가 있고 네. 지금 중동도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중국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본인은 중국을 무릎 꿇린 중국을 패배시킨 정말 레거시를 남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우선은 지금 급한 것부터 불을 꺼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아직 뭐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은 좀 뭐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다. 네, 최우선 순위는 아닌데 근데 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네. 중국 문제, 중국하면 또 타이완이 대만이 그렇죠. 또 곁다리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북한 그리고 이어서 한반도는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의 용병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네네네.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 러우 전쟁 해결하는데 북한 문제 당연히 들어올 거거든요. 네네. 그 주제로 푸틴이랑 트럼프랑 북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 이야기할 때도 대만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만 문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대만의 유사 상황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셈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 미국 정부의 트럼프의 뭐 톱 어젠다는 아닐지는 몰라도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다 끼어 있다라는 그 부분도 사실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 한국 정부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북한도 당연히 뭐 이게 다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의 또 한 축인데 그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일기 때 트럼프랑 뭐 저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김정은이 만나면서 막 뭐 엄청 평화 무드가 막 생기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또 저번에인가 한번 또 김정은 나랑 또 친구다 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또 뭐 어떤 만남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혹시 뭐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실질적으로 그런 보도가 나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나 북미 협상은 네. 처음부터 우리 만날 거야라고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짠 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CIA나 국무부 관리들이 그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크리넬이라는 전 독일 대사를 베네수엘라와 북한 등 분쟁 지역 혹은 그 이슈가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랑 지금 그 담당자가 그 특사가 이미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 문제도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북한 문제는 사실 일기 때도 3번이나 만났지만 합의를 못 이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때보다 지금 북한 문제는 더 복잡하려면 더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래 우리 만날 거야
라는 얘기는 군부는 계속 띄우고 있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김정은에게 이 리치아웃 할 수 있지만 과연 김정은이 일기 때처럼 손을 잡고 협상장에 나타나서 합의를 이룰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현 정세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복잡하다, 쉽지 않다라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추진은 하되 예전만큼 뭐 어떤 뭐 다시 뭐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지금 정세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해야 돼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미국과 북한이 만나면 핵심 네. 의제는 핵 협상이잖아요. 근데 앞서서도 레버리지 얘기했지만 북한의 핵 무기고가 점점 더 불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테이블에 올려놓을 게 많아졌어요. 그 많아졌다라는 거는 미국에게 더 값 치러달라라고 이제 요구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대외적인 측면인데 2018년 때는 북한이 사실 외톨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랑 굉장히 친하고 네, 네.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은 굳이 미국이 저렇게 우리들한테 나오는데 이 북한 문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도와줄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뒷배가 생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 줄 것 같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잘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트럼프 변수인데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사고 외교를 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래주의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승리, 어떤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비핵화에 상당한 근접한 그런 합의가 아닌 미국의 대중들에게, 미국의 정치권에게, 미국의 언론에게 내가 북한 문제 해결했어 라고 할 만한 정도의 합의를 맺으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문제인 건 핵무기는 이미 가졌어.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도 어느 정도 가졌어.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ICBM 역량들을 좀 일부 제거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평양에 가서 그 ICBM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제거했어. 그리고 이건 일기 때도 하려고 했는데 북한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네, 설치해야 되는. 사실 핵 문제라는 아주 큰 어려운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의 어떤 문제 입장에서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몇 가지를 좀 트럼프가 해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세일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북한 문제 해결했어. 사실 뭐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성과는 이뤘다 정도까지는 가려고 할 것이다. 네. 일기 때는 그러면 왜 그때는 아예 진짜 비핵화를 목표로 했었던 건가요? 일단은 사실 일기의 공식적인 북한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도 사망에 네.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게 명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지적해 주신 게 상황이 바뀐 게 북한은 이미 우리는 핵 문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안 하겠다. 네. 핵 협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그걸 이제 앞으로의 협상을 비핵화 협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비핵화도 단계적인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중간 단계 합의, 그러니까 스몰 딜. 네. 그러니까 큰 딜은 빅 딜은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스몰 딜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예전에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스몰 딜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서로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 깨졌죠. 그래서 이제 일기 때도 결국은 빅 딜은 어렵구나라고 양쪽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빅 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 정도 아니면 뭐 한국 정부는 그때 good enough deal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전 장명은 잘하네요. 스몰 딜이라고 하면 뭔가 공식해 보니까 뭐 작기는 하지만 이것도 괜찮은 딜이야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팔려고 하는 것과 미국이 그 값을 치러주려고 하는 것이 서로 값이 안 맞으니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리고 또 테이블에 올라온 것도 그 딜도 당시 트럼프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걸 내가 미국에 가지고 갔을 때는 잘했다라는 박수를 못 받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자기의 스캔들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실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는 북한, 뭐 이란 이런 나라랑 뭘 해보겠다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불량 국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고민하는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빅딜은 안 돼. 완전한 비핵화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사이즈의 중간 딜이라든가 스몰 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해야지 미국 내에서도 환영받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 문제 해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국과 일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이즈의 그 합의에 과연 그 합의대로 이룬다고 했을 때 한국에 손해되는 건 없는지
한국의 이익은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북한 문제는 제가 들으면은 약간 조금 뭐 좀 조금 더 계산을 좀 해보고 해야 되겠다 정도로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아 트럼프가요? 네. 뭔가 막 여기서 엄청난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면 우선은 조금 다른 거 더 급한 게 많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꽂혀 있기는 해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그런 네. 얘기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도 고민할 것 같아요. 언제 이걸 손대야 될지, 어떤 식으로 손대야 될지.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김정은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합의 이룰 자신은 없고 왠지 김정은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텐데 그게 뭐 원하는 대로 좀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사실 북한 문제 해결하면 좋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그럼 생각해요. 결국에 러우 전쟁 우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되겠네요. 아무래도 러시아 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 얘기를 꺼낸다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시계열상으로 보면 일단 러우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 짓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하겠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러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한을 같이 없다.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일기 회담 때는 김정은이 먼저 트럼프에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 한국 정부를 통해서.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아마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김정은이 잡느냐 마느냐일 텐데 지금 뭐 거친 말로 표현하면 푸틴하고 김정은은 지금 사랑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양다리를 걸쳤거나 환승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로 넘어와라고 환승연애 하자라고 트럼프가 제안했을 때 러시아와의 북한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김정은은 굉장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건 체제 안정과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뭐 채워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투명한 트럼프가 손을 내밀 때는 굳이 덥석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러우 전쟁도 끝나고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예전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좀 뜨뜻미그진하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푸틴이 줄이 아닌가 보네, 동아줄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예전에 잡았던 그 동아줄 다시 한번 좀 봐볼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튼튼할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잘 이제 지내? 이렇게 한번 예.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막 이거 끝나고 이거가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굉장히 어느 정도. 잘 엮여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경제도 그렇고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또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신경 쓸 부분이 하나가 또 큰 축이 또 이제 미국의 경제 발전과 또 중국과의 어떤 경제 패권 전쟁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역할하는 게 대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겸사겸사 또 중국 견제까지도 같이 엮이니까. 근데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시진핑 3기 임기가 2027년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또 약간 좀 그렇죠. 소강 상태 같기도 하거든요. 대만을 지금 미국은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대만에 대해서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미중 관계, 전략적인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보자면 대만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중요하고 앞서서 2027년 뭐 전쟁설 얘기했었는데 네.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고 하죠. 2027년까지 시진핑이 그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시킬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데드라인을 정했으니까 2027년. 그렇다고 해서 이제 2027년에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대만은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대만은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예, 그런 만큼 전략적으로 이익입니다만은 트럼프는 조금 더 다이나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하는데도 대만을 상대하는데도 서로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중국 원칙에 대해서 이거는 미국도 고수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변경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라든가 행동들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자제한다던가 아니면 트럼프가 마치 중국과의 무역이나 다른 중요한 합의를 하면서 그래 대만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양보할게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용인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양해 네네. 이러면서 중국과의 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대만에게 너네들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너네들 그 중국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도발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너네들 함께 못 해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만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이 대만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만과 뭐 중국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도 막 참전해야 되고 뭐 한국 GDP 25%막 박살나고 이런 것들도 막 한 1, 2년 전에 막 얘기 나왔었었는데 네. 결국에 지금 그 또 막 주한 미군도 있고 하니까 한국은 지금 만약에 중국과 만약에 대만이 뭐 분쟁이 더 세져서 만약에 전쟁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게 상위 방공호 조약이랑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진짜 동아시아 전쟁 나는 건가요? 그때까지 안 가는 게 일단 중요한 최고 건데. 중요하지만. 네.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 네. 지금의 목적은 공식적인 목적은 북한발 위협을 함께 이제 억제하는 데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워싱턴은 28,500명이라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이 북한만 억제하는 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장해야 된다. 결국은 네. 그 말은 뭐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네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억제하는 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나간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의 한반도 전략은 무엇일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그것까지 논의하려고 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 한국의 역할도 해야 된다.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미국은 약한 게 병참이거든요. 요 영내에서 중국 네. 앞마당에서 싸울 때는. 네. 그럼 병참 기지로 좋은 게 평택 딱 캠프 험프리 우리나라죠. 네. 그리고 또 일본도 있고요. 네. 후방 기지로.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도 요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굉장히 군사력이 월등하고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좀 장기화되니까 북한에게 요구했던 게 탄약 이런 네, 거였잖아요. 화기류.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돼 이런 상황 없어야겠습니다. 장기화된다면 이 탄약 이런 부분들 분명히 병참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한국은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병참이라든가 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일정 부분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군 자산이라든가 병참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요구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다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면 북한이 기회주의적으로 한국이 지금 이 대만에 좀 가 있네, 쏠려 있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그런 계산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기회가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실현되지 말아야 할 너무나 그렇죠. 많은 이프들이 있다라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막 전쟁 고조, 막 전쟁 뭐 위기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은 저도 뭐 그런 걸 잘 안 보는데도 막 엄청 터요. 막 이제 하나 보면 다 딸려. 전쟁 나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그러면 봤을 때, 뭐 기자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는 현 상태는 어떤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또 뭐 위기감이 막 고조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면 되게 백악관 오래 어려운 질문이네요. 계셨으니까. 저는 위기가 그러니까 전쟁 측면에서 위기가 고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쟁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뭐 해군, 공군력, 지상군이 동원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특히 이제 미국의 동맹국,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일단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 보면 다 전쟁을 중단하겠다, 막겠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너 때릴 거야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일기 때도. 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북한 김정은과 전쟁 날 뻔했는데 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러우 전쟁도 끝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동도 중동에 있는 상황도 뭐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동의는 못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전쟁을 좀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투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들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트럼프의 계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전쟁이 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겠다 그런 의도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고 돈이 많이 드는 어떤 극단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그 뭐 주가에 대해서 엄청 신경 많이 쓰고 굉장히 경제를 활성화시킨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뭐랄까요 자기의 로망 같은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거기가 가장 뭐 최우선 순위라고 봐야 될까요? 또 정치 외교도 다 미국을 경제 발전시키겠다에 초점을 두고 하는 되게 건지.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경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도 그렇고 이게 미국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느냐의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는 주가, 물가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임기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유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모든 정책도 그렇고 대외 정책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미국 정치권 내에서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우리가 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미국 우선주의가 과연 뭐지? 라고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 정말 미국 우선주의는 그 트럼프의 정말 뼛속까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최근에 트럼프가 북한 핵 보유국 발언했다라고 해서 막 떠들썩하게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국방장관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아 트럼프가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거칠게 얘기하면 쫄았잖아요. 반응이 왔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핵보유국인데 트럼프가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 도발도 자제하고 뭔가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의 이 발언만으로 트럼프의 어떤 그 북한과 관련된 정책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발언을 하는데 단 1달러도 들지 않아요. 1달러도 손에 들지 않고 네. 북한하고 한국만 오히려 떠들썩했어요. 네, 북한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국은 좀 겁을 먹었을 거예요. 우려심을 가졌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사실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트럼프가 세계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한마디 하는 거 이거 그냥 뭐 돈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주변국들은 긴장하게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모든 행위 그리고 말 이런 데에는 정말 그 미국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 관점에서 해결을 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이쪽에 꽂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의 이쪽 부분을 조금 도와주고 예를 든다면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러우 전쟁 종전에 지지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받고 이런 것들 좀 트럼프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 내리면서 주가 올리고 제조업 일자리 많이 만들고 네, 그렇죠. 요거 세 가지를 그 세 지금 가- 어쨌든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주면서 그럼 우리 옛날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좀 해줘 하면은 좀 딜이 될 수도 있다. 네, 저희가 말은 쉽게 했습니다만 이게 참 뭐 어렵죠. 그래서 아트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먹히는 아트. 상황도 많으니까. 네, 아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잘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지 좀 이렇게 생존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 중국과 저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편 들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한 편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중간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기대하는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네. 제 생각에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미국 전략가들은 그 싸울 때 상대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대 규정이요. 예, 그러니까 협상할 때도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내 적이냐 아니면 친구냐 아니면 경쟁자냐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서 총을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몽둥이만 가져가도 될지 뭐 전자계산기를 가져가야 될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 사람들은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사실상 적이다. 그러면서 바이든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폈잖아요. 트럼프의 그 강력한 정책을 유지했잖아요. 대중국 네. 정책은. 그런데도 트럼프 사람들은 바이든이 중국 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강하게 해야 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걸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촘촘하게 세워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을 뭘로 볼 것이냐 아직 규정이 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되게 재미난 일화를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마지막 취재가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가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 백악관을 출입하는 다른 동료가 저한테 너 질문 기회를 얻으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물어봐줘 라면서 이제 저한테 건넸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니까 되게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당신의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describe 해 주세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의를 내려달라. 네,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한국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함께 적으로 규정해 주길 바라겠죠. 네.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규정들을 그동안 한국은 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했는데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조그만 미세한 조정을 해야 될지 이걸 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제가 봐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잖아요. 항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쓴 트럼프 청구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그 얘기인데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우리 외교의 큰 축이고 유일한 동맹국인 거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지만 과거 70년, 뭐 30년 전에 한미의 관계, 국제 정세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역량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많은 청구서를 요구를 할 때 우리도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 청구서 받아들고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카드 요금 많이 나오면 들여다보면서 이건 무슨 일이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도 한미 관계의 진짜 값어치는 뭔지 혹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껴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실제 값어치보다 인플레이션을 껴서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트럼프가 청구서 낼 때 그 청구서에도 또 인플레이션을 껴서 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관계는 가격만 비싸지고 가성비는 떨어지는 효용성 떨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협상력 어찌 보면 약간 좀 깡을 좀 가지고 좀 협상에 좀 들어가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기본적으로 미국이 뭘 원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이런 생각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국가 또 외교 정세가 또 마냥 그런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좀 따져봐야 되긴 한다. 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런 논의에서는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이야 미국이야라고 선택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반중이라면 무조건 친미 그리고 친일일 것이다 해야 된다. 네, 어떤 진영 극단적인 간의 선택. 딱 나눔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사안마다 굉장히 면밀하게 세밀하게 조율해서 어떤 부분은 일본과 굉장히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영으로 딱 나눠서 친중이야 반중이야. 물론 중국에 대해서 규정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물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정책으로 구현하고 행동에 옮길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딱 짜여진 바둑판이 아니라 저는 그런 외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퍼즐 있잖아요. 네. 그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퍼즐은 딱 거기에 맞춰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외교는 사실 레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스들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림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답을 찾으려는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 레고 맞추기. 상대편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는 그 레고 맞추기를 굉장히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도 나름의 자국 우선주의를 좀 이제는 그렇죠.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우리도 좀 할 말은 하고 반대로 또 들어줄 건 들어주면서 또 요구도 하고 네. 그래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럼 정도까지로 좋네요. 해보자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님 모시고 트럼프 2기 미국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기회와 또 위기가 올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되게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명확하게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저도 많이 고민해보면서 또 투자나 이런 것들에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기자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